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오늘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마침 중국의 문제가 국내 증시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중국 경제 문제를 좀 자세히 종합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국가로 중국을 그렇습니다. 방문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먼저 중국 경제 동향부터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중국을 방문하십니다는 예. 중국 경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경제가 1사분기에 7.7%에서 네. 중국의 목표 성장률이 바이오화 정책이다 해서 8%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부터 이제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7%대가 이제 일반적인 전망입니다는 예. 최근에 그 상황을 반영해서 한 6%대까지 내려앉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모습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기 논쟁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중국 경제가 경기 둔화되는 건 사실입니다는 이게 이제 경제 주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할 때 승객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소프트링 될 것이냐 아니면은 고객에 해당되는 이런 승객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활주로에 아주 급락할 것이냐 하는.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 경제가 그 둔화되는 걸 계기해서 우리 투자자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거 보면 하드랜딩 쪽 경착륙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경착륙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장기로 보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제 자꾸 과거의 그 아르헨티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최근에 그 상황을 반영해서 소위 미들 인컴 트랩 문제, 중증 함정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단기적으로 연착륙과 경착륙 논쟁, 지속 가능한 성장력 여부와 관련해서 중증 감정 논쟁이 동시에 있다는 것은 이 중국 경제가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방향성을 다시 갖느냐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그 중국 경제 성장의 과도기적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중국을 방문하신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 자막에서도요, 이 성장 경로상 중국 경제가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잘 나가던 중국 경제가 왜 이런 기로에 서게 된 것인지요? 네, 사회주의 국가는 항상 경제 이론에서 보면 growth path, 즉 성장 경로를 좀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그 경제 성장을 진단할 때는 보통 growth path 가지고 많이 좀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보면 북한도 이제 뭐 천리마 운동, 새벽보기 운동, 천삽뜨기 운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대약진 운동 이렇게 하는데 경제개발전 초기에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그 노동의 자본과 노동과 자본의 그 효율성 따지지 않고 양뛰기로 밀어붙이거든요. 표현이 뭐 적당할지 모르겠으나는 양뛰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농토가 있을 때는 사람이 1명, 2명, 3명 늘 때마다 생산성이 증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을 따지지 않고 양뛰기로 밀어붙이는 경제를 보통 extensive growth path, 외연적 성장 경로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을 많이 넣다 하더라도 사람을 이제 넣을 때마다 생산이 증가한다면 특정 시점을 지나면 사람을 오히려 더 많이 넣으면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을 집어넣으면 혼잡병이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동이 제약을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서부터는 사실 노동과 자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뛰기를 하는 것보단 노동과 자본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경제성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통 intensive growth path, 즉 그 내연적 성장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 같은 경우는 솔로의 성장 모델 생각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은 양뛰기로 밀어붙이는 외연적 성장 단계에서 중국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하다가 이 내연적 성장대로 넘어가는 가도기에서 성장통, 즉 그로스 페인을 당하다 보니까 부딪히니까 임금 상승하죠. 금리도 올라가죠. 땅값도 올라가죠. 세금도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생산 비용 측면에서는 전부 다 사고 현상을 발생하는 이러한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생산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까 노동에서 이렇게 저가 상품을 주로 수출하는 이런 중국 제품 입장에서는 생산 코스트가 증가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급격히 잃어가는. 그래서 수출이 5월 달에 뭐 수출 증가율이 0% 빠지는. 중국에서 수출 증가율이 0% 빠지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국면이 연출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중국 경제 앞날을 논할 때 말이죠. 이 루이스 전환점이라는 말이 단골 메뉴처럼 따라붙는데요. 루이스 전환점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요?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제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대표적으로 노동과 경제학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사람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과거 경제 발전 과정과 우리가 대비해 보면 우리도 이제 초반에는 섬유 산업을 중심해서 노동 집약적 산업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산업이 잘 우리가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왜냐하면 도시화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촌에 있으신 분들이 서울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노동 산업에 사실 임금 상승을 연결시키지 않고 잉여 농촌 인력이 도시화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사실 농업 섬유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인력들을 제대로 공급하다 보니까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경제 성장을 이뤄왔거든요. 그러나 특정 시점을 지났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시화 공업화가 계속해서 진전될 때는 이제 농촌에서 잉여 노동력을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면 임금이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금이 급등하면 사실 저가 제품들의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이제는 성장 경로를 다른 쪽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바로 초반에 아무리 중국 경제에 대해서 10% 12% 고도 성장을 미뤘다 하더라도 고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경제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중국의 그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아진다 하는 점에서 잉여 노동력이 제대로 공급하면 외연적 성장 경로의 장점을 발휘하겠습니다는 잉여 노동력이 도시화 공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임금 상승에 따라서 어느 임금 상승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노사 분규라든가 이런 게 겹치면서 사실 루이스 전환점에서 갑작스럽게 임금 상승이 되다 보니까 경제가 급격하게 추락되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한 발 한 발 내딛는 데 있어서 좀 어떤 상황에 어떤 갈림길에 와 있는지가 이해가 되는데요.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그 앞서서 그림자 금융 얘기를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시에서 보면 하디수가 그림자 금융이기 때문에 이 그림자 금융이 뭘까? 왜 이렇게 무서울까? 하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고 부동산 부분을 좀 가야 더 이해가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이 그림자 금융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림자 금융은 은행 감독의 통제에서 벗어난 이런 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권에서 벗어난 이 자금이라는 것은 어디에 다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자 금융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과거에도 2008년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당시에 사실 그때 당시에도 은행의 그 감독권에 포착되는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굉장히 작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권에 벗어난 MBS, CDO 같은 이런 것이 굉장히 통제권 밖에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그림자 금융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이 얘기했던 것이 코어크러치 시어리라고 그래서 바퀴벌레 이론을 제가 한번 2008년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은행 감독권에서 이 부엌에 바퀴벌레 한 마리만 포착이 됐는데 딱 포착하고 나면 사실 그 벽장 속에선 이 바퀴벌레 떼가 있거든요. 이게 감독권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순환될 때는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는 사실 바퀴벌레 잡기 시작하면 레버리지 비율이 딜레버리 되면서 국제적으로 신용 경색이 되면서 이것을 채워넣기 위해서 기존에 투자했던 자산을 팔다 보니까 세계 금융시장이 난기를 보이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보면 최근에 이러한 그 루이스 전환점과 함께 그림자 금융이 지금 시청자분을 또 투자자분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자 금융하고 다음에 바퀴벌레 이런 연관적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드린 조금 전에 여쭤봐드린 그 부동산 시장의 거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요? 부동산 부분의 규제를 계속해서 나왔죠. 중국 정부가 지금까지 작년 그 10월 이후부터 한 서너 차례 그 부동산 규제됐는데요. 사회주가는 경제 토론 개혁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규제책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문제가 광풍이 부는 정도로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는 둔화되는데 이걸 경기를 둔화되는 거 보면 부동산 부분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사실 부동산 부분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강풍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물 경제와 부동산 부분에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뭘까 하는 각도에서 보면 중국 경제 실체를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중국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캐리장을 비롯한 외국 자본 유입이 부동산에 많이 들어왔다. 이건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 내부적으로는 통제를 있을 수 있습니다는 그렇게 통제력이 하는 데서는 한계가 있고요. 그럼 지금 말씀드린 그림자 금융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건 중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물 경제에서 비해서 부동산 강풍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그림자 금융을 찾지 못하면 중국반 2008년도 같은 서프라임 모기전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이렇게 한국 증시에 미국의 그 출구 전략과 함께 G2 문제로 해서 우리 증시를 그렇게 어렵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도 뭐 말씀을 또 자세히 전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 상당히 위험한 수위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금 이제 중국이 서 있는 중대한 기로에서 앞으로 어떤 발을 내디딜 것인가 이제 전망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말이죠. 어떻게 전망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그림자 금융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림자 금융은 지금의 감독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중국의 인민행, 중앙은행의 빅브라더 역할로서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감독권의 범위를 금방 넓힐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도 커크로치 시어리를 그렇게 잡았거든요. 중앙은행의 감독권을 제2금융권의 감독권까지 확산시키면서 이걸 잡았거든요. 비교적 쉽게 잡았습니다. 생각보다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루비니 교수는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는 사실 2009년 1분기 미국의 서프라임 발생이 2008년이니까 1년 만에 유동성 위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감독권을 범위를 확장시키면은 이건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 일부 그 전문가라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이것을 과대 부풀리는 양상이 있는데요. 요거는 감독권 범위에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감독권을 확산시키면 이걸 잡을 수가 있거든요. 미국도 시장 경제 원리에서 이걸 잡을 수 있겠느냐 했을 때는 감독이 전문화돼야 된다 해서 은행의 감독권을 이렇게 다른 기관에 맡기고 증권의 감독 기관을 SEC에 맡기고 요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통합해서 FRB가 빅브라더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서프라임 모기전의 커크로치 시어리를 금방 잡았거든요. 이것이 미국의 유동성 문제는 비교적 쉽게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고스란히 중국의 그림자 금융에 좀 접근해 보면 중국의 인민은행은 사회주가입니다. 사회주가의 중앙은행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법이든 명령이든 행정명령이든 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명령을 통해서 감독권을 확산시키면 인민은행이 빅브라더 되면서 그림자 금융 부분을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논리할 때는 이 그림자 금융부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인민에게 빅브라더, 즉 감독권의 범위를 이렇게 확산시키면 잡힐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동산분의 간품은 그림자 분이 잡히고 또 한 가지 외국 자본이 들어온 것이 지금 출구 전략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 부분의 외국 자본은 밖으로 이탈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산물의 광품 현상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 그러면 자 중국이 지금 갖고 있는 내부적인 그로스 패스상, 외연적 성장 단계에서 내연적 성장 단계로 해서 임금이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가고 요 문제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이 문제 상당히 좀 잡기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든지 체질 개선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일본의 그 아베노믹스 것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될 만큼 일본 경제가 문제가 돼 있는데 이걸 엔저를 위해서 잡겠다 하면 너무 의욕이 되면 그만큼 부작용도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내부적인 문제점은 시간을 갖고 이것을 정리해야 그야말로 잘 정리할 수 있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통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성장통 문제를 정결할 때 일부 사람이 중국 경제가 다시 10% 되는 게 좋으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10% 되면 성장통은 실체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딜레버리지 돼야지 성장통을 걷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중국 경제가 지금 7에서 8% 성장이 10%에 간다. 그러면 그만큼 경제가 부풀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로스페 인상에 문제가 되는 임금 상승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시 수면 아래로 들어가면 중국 경제가 골마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 시진핑이 7에서 %를 유지하는 그 다음에 성장을 불균형해서 균형 성장으로 가는 이런 성장 전략은 대단히 잘된 작품이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은 이렇게 중국 경제 성장 경로상 성장 경로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지속 성장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는 그러나 성장통은 걷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너무 과대하게 이 문제를 포장하거나 아니면 과대하게 다시 중국 경제가 빨리 떨어진 만큼 빨리 올라간다. 중국 주가가 빨리 떨어진 만큼 빨리 올라간다. 이런 시각도 금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중국 경제를 좀 진단해 주셨는데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이 또 여러 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과 중국이 좀 관계가 좀 미묘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동북아 뭐 다른 국가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하시는데요. 예. 중국과 북한, 한국, 그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 그 다음에 동북아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아시아의 주도권을 확보해 이렇게 경쟁으로는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문제든 군사 문제든 그 다음에 아베노미스 관련해서 가장 반발이 있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예. 이러한 아주 미묘한 시점에 중국을 방문하시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를 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롤플레이를 잘하느냐.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입장을 보면 중국과 일본의 밸런서 입장, 중간자 입장이거든요. 중간자는 역할을 못하면 성과가 안 좋은 거고 역할을 잘하면 그 이상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묘한 시점에 가시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적당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사실상 롤플레이만 잘하면 동북아에 있어서는 한국 경제가 갖고 있는 위상 이상으로 예. 북한에 대해서 한국이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이런 데서 결정적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범 그 100일 맞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평가를 할 때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대처했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종합적인 평가를 이렇게 감안해 볼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잘 롤플레이만 하면 아시아의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을 좀 해소시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도권을 갈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특별히 기대가 많은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외신을 비롯해서 국제적인 시각도 동북아의 아주 미려한 시절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예. 높은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의미가 크다 보니까 기대도 커지기 마련인데요. 좀 흡족한 성과 얻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